네, 관세법 무료 특강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허 보세고에게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특허의 효력 상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요 말 아십니까? 효력 상실. 이거 이전에 두 단계가 있죠. 반입 정지 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 정지 성격에 해당하는 반입 정지 등이 있고 그 다음이 특허 취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효력 상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유가 세 개이다 보니까 이 세 개를 섞어내려는 그 움직임이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 번 있었죠. 그것도 한번 좀 찾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78조부터 한번 펴보세요. 178조에 보시면은 그 1항이 바로 물품 반입 등 정지이네요. 거기에 이전까지 세 개의 사유가 있었는데 여기에 최근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새로 들어간 것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행령도 더 들어갔겠죠. 그 시행령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2020년 2월 11일에 이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서 들어가면서 바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을 좀 알아두시는데, 원자재 소유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수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반입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1호 정도는 여러분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거기 2호와 그 특허 취소 사유에 나오는, 특허 취소 사유는 법의 178조의 2항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3호, 4호, 1년, 3회, 2년 나오는 이 부분과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항의 1호인데요. 즉 1항은 물품 반입 등 정지입니다. 그 중에 1호. 1호가 왜 중요하냐면 반입 정지 등이 나온다면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은 특허 취소나 특허 효력 상실 사유가 나왔을 때 오답으로 나온다면 반입 정지 등에서도 특별히 첫 번째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표현 있죠?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무슨 사유다? 반입 정지 등 사유이지 무엇은 아니다? 특허 취소 사유도 아니고 효력 상실 사유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1번 보시면은 운영인이 특허 보석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할 경우, 또 4번에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이런 것들은 모두 효력 상실 사유인데 여기에 답은 3번이네요.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무슨 사유라고요? 이거는 반입 정지 등 사유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효력 상실 사유인데 3번이 아닌 건 알겠습니다. 근데 1번, 2번, 4번 이건 다 효력 상실 사유 맞습니까? 179조로 가시는데요. 179조에 보시면은 특허 효력 상실 사유가 1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효력 상실한다. 1호에 특허 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허 기간이 만료한 경우, 특허가 취소된 경우. 그래서 여기 2호에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 시간에도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 뭐 같이 그대로 붙여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효력 상실 사유를 내면서 특허가 취소된 경우, 뭐 이것을 내기는 조금 너무 주는 것 같아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허 취소를 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된다는 그것만 빼고 지금 나머지 것들이 나온 겁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입될 때 5년, 이게 중요하네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분할 납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5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죠. 1년짜리는 뭔지 당연히 아시죠? 이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 납부입니다. 여기 쭉 보시니까 동그라미 4번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그런 것들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분할 납부 가능하고 내용은 다 맞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오는 이 대통령령도 맞아요. 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할납부 부분은 그 절차나 사유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맞는데 이 4번은 왜 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5년이 아니라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분할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옳은 거 고르고 있습니다. 1번에 정부나 지자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여기 나오는 이 기획지정부령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네요. 우리 그 5년짜리 분할납부, 이 5년짜리 분할납부에 있어서는 그 분할납부 대상에 구체적인 것을 모두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기획정부를 정한다는 말이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2번과 3번이 이게 틀렸는데 잘 보세요. 의료기관 등 기획정부령을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성장이 고시하는 물품이래요. 뭔지 딱 보이네요. 그렇죠? 기획정부령은 맞아요. 근데 이 뒷부분에 이 일은 관성장이 고시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 5년짜리 분할납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정부령이에요.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 관성장이 아닐 거예요. 그죠? 이 관성장이 아니고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기획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어야 돼요. 3번에 보시면은 기획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획정부령은 괜찮은 말이에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 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 있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는 거 이런 말은 휴대폰 이사물품 면세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면 이 전체가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기획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란 말이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그래서 이 같은 문장에 기획정부령이라는 말과 기획정부 장관이라는 말이 같이 나왔을 때 조금 이상하다. 기획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래 단계인 관성장이 고시한다. 이게 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5년짜리 분할납부의 구체적인 대상에는 다 기획정부령, 기획정부 장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된 것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07조 보시면 되는데요. 107조의 관세 분할납부의 1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절차도 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정하고 1년짜리죠. 근데 이제 2항에 가보시면 이게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기획정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대요. 1호 보세요. 기획정부 장관, 기획정부령. 2호 기획지정부령. 3호 기획지정부령. 4호에 기획정부령, 기획정부 장관. 바로 지금 문제가 이거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기관 등 기획정부령을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이거죠. 또 5호에도 보니까요. 여기도 역시나 기획정부령, 기획정부 장관이 나오고 있고 6호에도 기획정부령, 기획정부령 그렇죠. 7호 요게 이 문제에 있었던 건데요. 기획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맨 끝에 보시면 기획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비슷한 표현이 많네요. 잘 보세요. 1호에도 기획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란 말 있죠? 4호에도 우리가 이미 표시했듯이 두 번째 줄에 기획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있죠? 5호에도 끝이 그렇게 끝나고 있죠? 7호에도 끝이 그렇게 끝나고 있죠. 기획정부령으로 뭔가 구체적인 그 분할납부의 혜택을 받는 자와 물품도 정하는데 그 끝부분이 장관 고시로 끝나는 요 형태를 좀 잘 봐두도록 하세요. 13번 가겠습니다.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보조금 등은 정부 공공기관 등의 재정 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특정성. 아주 그 상계관세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그런 단어이죠. 특정성이라는 건 쉬운 얘기를 한다면 한쪽에 몰아주는 겁니다. 근데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1번에 보시면
보조금 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이 된대요. 이건 지급의 중요한 말인데 몇몇에게만 몰아서 지급한다는 거죠. 지급의 별표. 또 이번에 보시면 이건 좀 이상해요. 일단 넘어가시고 3번에 보조금 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이 된대요.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급이란 말이 중요하긴 하나 여긴 더 중요한 말은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 그렇죠?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서 지급되는 것도 몰아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성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도 특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1번에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그랬죠.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그랬어요. 3번에 보시면은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다 그랬죠. 이게 뭔가 제한적이고 특정한 지역에 한정이 되고 이게 뭔가 몰아준다라는 게 여기 이 한자 표현으로도 아주 금방 티가 나게 그렇게 되어 있죠. 다만 2번이 문제인데요. 보조금 등이 연구지역개발 환경 관련 보조금 우리가 이거를 연지환이라고 외웠는데요. 맞죠? 연지환 마치 그 사람 이름처럼 우리가 외웠습니다. 연지환 별표. 연지환과 관련되는 보조금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냐?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특정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특정성이 있지만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 뭐 그런 취지였었잖아요. 네, 규칙 21조인데요. 네, 규칙 21조 1항에 보시면은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지역개발 환경 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그게 바로 기획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래요. 시행령 72조 1항 단서에서의 기획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바로 이 제외한다라는 말과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21조의 2항을 보시면은 오히려 특정성이 있으면서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성인데요. 제한 지급, 제한 사용,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 그리고 국제협약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한 지역에 한정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밖에 기타 국제협약 이렇게 간 겁니다. 한 국제협약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보니까 그 한이라는 글자가 더 잘 보이네요. 그렇죠? 14번 가겠습니다. 과소비상 자율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관장은 납세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 바로 이게 자율심사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자율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율심사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무자로 승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이 자율심사의 운영 주체가 세관장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세관장이죠? 세관장이 그래서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 업체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가 틀린 건가요? 일단 한번 넘어가 보시고 이번에 세관장은 자율심사 업체에게 수출입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세관장이 뭔가 자료를 업체에게 제공해야 된대요. 그래서 심사를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3번에 보시면은 세관장은 자율심사 업체가 제출한 결과를 평가해서 자율심사 업체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제출하는 건 자율심사 업체인데 그거를 평가해서 사업체에게 통지하는 건 세관장이 하는 거죠.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부적절하게 자율적으로 놓아두었더니 제대로 못하는구만 뭐 이럴 때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죠. 여긴 지금 부적절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두 개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키워드는 이거죠. 부적절하면 추가이거나 방문입니다. 4번에 보시면 세관장은 자율심사 업체가 여기 가 하나 지워야 되겠네요. 그죠? 자율심사 업체. 예.
자율심사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또는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도대체 뭐가 틀린 겁니까? 뭐가? 여기 보시면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 지금 이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도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3번은 다행히 대통령령이 없는데 4번에도 또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제도는 자율심사입니다. 자율심사는 이거는 관세청 고시가 있어요. 모든 제도에 고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자체적인 고시가 있어서 뭐 웬만한 것들, 구체적인 절차나 자료, 요건 뭐 이런 것들은 관세청 고시로 정하거든요. 즉 관세청장이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절차란 말이 있는데요. 절차 1번에요. 절차를 정하는 건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또 이번에 보시면 세관장이 업체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 특별히 어떠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가, 그것도 관세청 고시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자율심사 업체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승인이 되고 또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꾸로 승인이 취소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관세청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시행령 32조의 2인데요. 자율심사이죠. 보세요. 1항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승인한다 그랬죠. 2항 보세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리고 법의 3항으로 가시면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 자율심사 업체로 승인이 된다고 그랬죠. 이 단어들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요건, 절차, 자료라는 말을 아예 외우고 계시면은, 요건, 절차, 자료라는 말을 외우고 계시면은 이런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어요. 절차, 자료, 요건. 맞죠? 외웁시다. 예. 요건, 절차, 자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절차, 자료. 이걸 오늘 꼭 외우세요. 네, 15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제 46조에 따라 차고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려고 한다. 예, 관세환급금의 환급 이야기네요. 이때 관세환급, 가산금은 얼마인가 그래요. 가장 일반적인 환급이 바로 이 법제 46조의 관세환급인데요. 관세환급, 가산금은 환급 이자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부터 이자가 붙죠. 그래서 환급을 했다면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 충당을 했다면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에 대해서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법률의 제48조인데요. 관세환급, 가산금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환급 결정일, 충당 결정일입니다. 근데 시작하는 날은 환급, 가산금 기산일인데 그거는 시행령 56조의 3항에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1호가 지금 시험에 나온 건데요. 차고납부, 이중납부 등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부터가 아니네요. 납부일에 그 본문에 있는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에 대해서 이자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이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최종 납부일의 다음 날이겠죠. 최종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여긴 지금 2회에 걸쳐 분할을 납부했는데 여기서 지금 최종 납부일이라는 거야 2020년 3월 23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계산할 때, 즉 환급, 가산금을 계산할 때에는 이 환급 결정일과 환급금 지급일 중에서 환급금 지급일은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환급 결정일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두 이자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3월 23일이 납부일이고 이게 최종 납부일이죠. 최종 납부일이
다음 날부터, 그죠? 이 다음 날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다음 날이니까 며칠이에요? 24일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4일부터 이 31일까지에 대해서 환급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24, 25, 26, 27, 28, 29, 30, 31 며칠이에요? 8일이죠. 8일. 답은 1번인데 여기에 이율이 1천분의 뭐 16이었다가 18이었다가 21로 넘어갔다가 다시 18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바뀐 부분인데 요즘 뭐 다 똑같지만 요것도 같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